네. 우리 아마추어니까 뭐 이해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나가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핵심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49쪽으로 가볼게요. 49쪽. 자, 철학이 뭐 하는 것이냐? 두 번째 줄. 왜라는 질문을 묻는다. 앞에서 이제 무엇이라는 물음을 계속 물었었죠. 무엇 물음. 또 하나는 왜라는 물음. 거기서 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내려가면 철학자들은 대답을 들을 방법은 전혀 준비해 놓지 않고 오로지 묻고 또 묻기만 한다. 한 네 줄 내려가면 철학자들이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하는 것은 늘 과학자들이다. 두 줄 내려가면 철학은 과학이 처리해 줄 때까지 질문을 보관하는 냉동 창고이다.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죠. 자, 그럼 요즘 냉동 인간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죠. 나중에 해동돼 가지고 미래에 냉동된 인간을 되살리고 그의 질병을 치료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냉동 창고니까 언젠가 꺼내 쓸 수 있겠네요. 그럼 그 언젠가 꺼내 쓴다는 건 바로 대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리베카 이 비유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러한 냉동 창고로서 그 냉동 창고 안에는 물음들이 들어가 있어. 두 가지 종류의 물음이 지금 들어가 있죠. 하나는 무엇 물음, 또 하나는 왜라는 물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51쪽으로 오면 제가 책을 가져오다가 연구실에 놓고 안 가져온 책이 있는데 통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통섭의 1장 보면은 이오니아의 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윌슨이 쓴 그 유명한 통섭이라는 책 1장이 이오니아의 마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오니아의 마법이 바로 윌슨이 추구하는 이런 과학적 사고방식의 원형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리베카도 이오니아 철학자들을 자연철학자, 과학자 집단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51쪽에 보시면 뭐 중요한 문장만 쭉 읽어가겠습니다. 올바른 호기심, 박물학자,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그다음 유물론자의 성향, 정신으로 설명하지 않고 물질 세계로 설명한다는 것, 그리고 무수히 많은 변화무쌍한 환경의 변화 다양성에 대해서 근본적 물질을 찾으려고 했다. 하나의 원리로서 대답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변화 다양한 이 세계 안에서 이걸 우리가 카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돈, 무질서. 이 안에서 물질 단위의 근본 법칙인 코스모스, 질서를 찾아내려고 했다. 그것을 이제 노모스라고도 표현하고 있네요. 노모스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법칙을 발견하는 거죠. 법이라는 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만일 그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이 생각했던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인간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그것이 어긋나면 바로 잡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거를 밑에 세 번째 줄 보니까 이오니아의 마법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52쪽에 자, 이오니아의 마법에 대해서 두 명의 위대한 철학자가 그 이전에 무수한 논의들을 두 가지로 딱 정의를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플라톤과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죠. 플라톤은 수학적 구조로 법칙을 설명을 하려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 텔레올로기라는 텔레비전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목적론으로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복사해서 나눠드리려고 했던 게 아낙시만드로스인데요. 53쪽 두 번째 단락. 아낙시만드로스는 자연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뭐 우주론, 발생론, 인간론, 뭐 수많은 이렇게 분류들이 나눠져 있는데 한 장을 넘기시면 두 번째 단락, 54쪽 두 번째 단락에 아페이론이라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아에다가 이렇게 띄운 표시를 해주세요. 아페이론. 페라스가 명사입니다. 페라스. 페라스는 한계란 뜻입니다. 테두리. 그러니까 아는 부정어네요. 그럼 앞에 뭐 이론이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뭐뭐 하는 것 정도가 되는 것이고 페라스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라스를 갖고 있지 않은 것, 섞이는 것, 뒤섞여 있는 것, 나눠지지 않는 것, 분화되지 않은 것, 경계가 없는 것, 최초의 것, 첫 번째 것 이런 뜻이네요. 아직 둘로 나뉘어지지 않은 게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 태극이라고 할 수 있네요.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어떤 상태, 원초 상태, 원시대교와 같은 상태. 이게 아페이론이. 거기로부터 뭐가 나아집니까? 페라스. 경계들이 나아지는 거죠. 테두리가 쳐주는 거죠. 금이 그어지고 나뉘고 쪼개져서 개체들이 생겨나는 거네요. 이걸 이제 무한한 것이라고 했지만 무한의 의미는 한계를 갖고 있지 않는 이란 뜻이네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어떤 개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것들이 분화돼 나옴으로 원인이 되는 거네요. 유래가 되는 것이냐. 게네시스, 우리 창조라고 번역을 했지만 비롯돼 나오는 곳, 이게 아페이론이네요. 경계가 없는 것. 경계가 없는 것은 경계로부터 비롯돼 나오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어머니와 같아요. 어머니 대지를 상징하고 있는 거네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물질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 57쪽으로 오시면 세 번째 단락. 아낙시만드로스가 아페이론을 가지고 우주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한 네 줄 내려가면 흙, 공기, 물, 불. 물. 그죠? 흙, 공기, 불, 물. 여기에 우리 제5원소라는 영화에 보면은 사랑이 하나 추가가 되죠. 사랑이라는 것은 미움과 반대되는 건데요. 바로 사랑과 미움이 하나로 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근본 원소의 변화의 원리, 법칙이 바로 사랑과 미움이야. 사랑하면 달라붙고 미우면 흩어진다는 거죠. 이합집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사랑과 미움의 원리에 따라서 이 네 가지의 근본 엘레멘트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함으로써 변화한다는 것. 그러니까 5개의 원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의 원리를 이제 설명해가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탈레스는 물이라고 말한 이제 철학자인데 그 물이라는 건 단순히 마시는 물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생명수, 생명신화, 그러니까 물로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그 생명의 신화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죠. 58쪽에 가면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 아톰, 토메인 하면 자르다, 나누다 이런 뜻이고 아는 부정어네요. 그러면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네요. 아톰이라는 것은 나눌 수 없는 것. 부정어가 중요합니다. 그럼 나눔으로부터 이 세계를 이해했다는 뜻이죠. 이 세계는 두 가지 세계밖에 없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과 나눌 수 없는 것. 그러면 나눌 수 없는 것이 더 근본일까요?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근본일까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 근본이 되죠. 왜? 이걸로 다시 결합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누어질 수 있는 것들은 복합체이고 컴플렉시티, 복합체이고 이 복합체들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으로 환원될 수 있네요. 그 환원주, 리덕션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되돌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데모크리투스는 이런 원자를 가지고 이 우주 전체를 수학적으로 또는 기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59쪽에 가면 리베카가 아주 재미난 철학의 운영 방정식이라는 걸 하나 이제 공식을 제안하고 있죠. 59쪽 마지막 밑에 있습니다. 파이 이거는 이제 P는 필로소피아의 줄임말이죠. P, T는 타임, 시간.
철학의 시간이죠. 이것은 이제 무한대로 진행이 될 경우 뭐가 되느냐?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은 언젠가 쓸모없게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철학은 유효기간이 있다. 또는 유통기한이 있다.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은 철학의 유통기한이란 말을 이제 써놓고 아주 통쾌한 적이 있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거는 버려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는 또 새로운 종류의 철학이 필요하니까 빨리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걸 선포한 뒤에 버리고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 줄까 하는 이런 혼자만의 그 상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리베카는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철학의 유통기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그 물음을 묻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대답을 해주는데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의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하고 나면 철학은 이제 죽은 거죠. 철학의 종말이네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리베카가 다시 묻겠죠. 그런 날이 올까요? 아마 안 올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 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의 종말은 이미 닥쳐 있고 리베카는 철학이 아직 살아있다고 강변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자, 이제 60쪽으로 오면요. 플라톤이 뭐가 다르냐. 이런 탈레스라든지 아낙시만드로스, 엠페도클레스, 데모크리토스 이런 자연 철학자들과 다른 점이 뭐냐? 왜 플라톤은 살아있냐 이거야. 이런 자연 철학자들은 전부 사라졌고 그들의 이론은 더 이상 일고의 가치가 없는 데 반해서 플라톤의 철학은 2500년 뒤에 왜 생생히 살아있는가? 그 바로 플라톤이 했던 철학이 그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플라톤은 어떤 철학을 했느냐? 이걸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내용은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뭘 했는지를 보면 플라톤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네요. 60쪽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아르기누스 법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고 처형을 당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61쪽 첫 문장 보면 에피 말레이아 해 아우톤. 이제 해는 그냥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우톤 뭐죠? 아우토반 할 때 그 아우토입니다. 영어로는 셀프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피멜레이아라는 것은 영어로 케어라고 번역이 됩니다. 케어. 배려라고도 해야 되고 염려라고도 할 수 있네요. 한국에서는 주로 배려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푸코의 주체 해석학에서는 이것을 배려라고 번역하기 좀 어렵습니다. 염려 같은 거예요. 자기 염려. 사람들이 왜 살아가나요? 왜 더 열심히 살아가나요? 시험 기간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죠? 자기를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의 미래, 자기 현재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돌보려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문제의식이다. 그리고 바로 하이데거도 이 문제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바로 불안이다 라고 말할 때 불안한 사람은 자기를 돌보게 돼 있는 거죠. 물론 자기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자기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거, 걱정이라는 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염려와 자기 배려를 낳는 원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고 봤습니다. 심지어 영혼이 불면하다는 걸 증명해요. 증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까 데모크리토스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세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나뉘어질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나누어질 수 없는 것. 그런데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은 몸이네요. 몸은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몸과 다른 반대가 되는 정신은 반대니까
나누어질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불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이합집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전제를 깔았어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은 파괴되지 않는 한 영원하다. 이 세계의 변화는 나누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모이고 흩어짐을 통해 가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복합체로 바뀌는 과정이다. 그럼 몸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하지만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으로 죽을 수 없다. 그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영원 불멸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기 염려라는 걸 얘기할 때는 죽음에 의한 키에르케고르와 같은 죽음 앞에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배려가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그 가장 완전한 영웅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자기 그 갈고 닦는 연마하는 이런 수행에서 나태함과 또 도달하지 못함, 수준 떨어지는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할까봐 하는, 다시 말하면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자기 염려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롯되는 자기 염려는 아니다.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이런 자기 염려, 자기 배려 이런 것들을 중요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겠네요. 무엇을 돌봐야 될까요? 썩어질 몸을 돌봐야 될까요? 아니면 영원한 정신을 돌봐야 될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소크라테스는 김나스티크에 자기 그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플라톤이라는 이 낱말의 뜻은 어깨가 떡 벌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플래툰, 넓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고 체조를 많이 해가지고 튼튼한 몸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추구했던 목표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영혼이 깃든다는 것을 간직하고 있는 태도인데, 하지만 건강한 몸을 만드는 이유는 건강한 영혼, 이것을 기르기 위한 것이지 몸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영원한 영혼, 영원한 진리,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가치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가치 있다는 게 뭐냐?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은 뭐냐? 진리다. 왜? 진리는 영원한 세계에 변하지 않는 완전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 완전한 것, 아름다운 것, 진리. 그럼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실현 못한다고 보니까 철학자의 과제는 이런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지식, 알미란 에피스테메라고 말하는 이 알미, 철학의 아주 주요한 과제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연 철학으로부터 악시올로기라고 가치의 문제로 완전히 전환이 되고, 가치의 문제로 전환이 되면서 완전한 것이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시작이 됐고, 그 주범이 바로 주역이 플라톤이었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64쪽으로 오면은 이런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제 하나 이야기가 나오죠. 맨 밑에 네 번째 줄, 동굴의 우화. 번역을 우화라고 했지만은 원어는 미토스입니다. 그냥 이야기란 뜻이에요. 동굴 이야기죠. 그러니까 동굴 속에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동굴 속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요? 미개인들이 사는 거죠. 동굴 밖으로 나오면 태양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는 해가 없어요.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감각에 의존해 살아야 됩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햇빛의 모든 이제 진리의 세계 속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갇혀 사는 사람과 해방된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를 또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의 세계 속에서는 이 감각을 통해서 만져지고 보여지는, 느껴지는 이것이 바로 진리고, 동굴 바깥으로 나오면 햇빛에 나타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영원하고 실제하는 그런 모습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교육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에파고기,
뭐 어린아이들을 파이데이아 끌고 나오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들을 손잡고 강제로 끌고 나오면 바깥으로 나올 때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눈이 부셔서 눈이 아프게 되니까 도로 동굴 속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나가라는 거죠. 처음에는 밤에 그 달빛 아래 적응을 시키고, 다음에 아침 햇살에 적응을 시키고, 마지막에 가서는 한낮에 해 아래에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플라톤이 설명한 거죠. 파이데이아라고 설명했을 때는 이것이 바로 철학의 과제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끌고 갈 사람은 먼저 햇빛의 세계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네요. 그럼 그 사람은 누가 끌고 갔나요? 선배가. 그 선배는 누가 끌고 갔나요? 결국 이제 진리의 여신, 이런 진리의 헬리오데스라고 하는 해맞이 소녀들이 그런 철학자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신에게로 데리고 가고, 그 신이 그 철학자에게 진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철학자가 와서 사람들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동굴의 세계이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철학자를 죽인다는 거야. 근데 철학자는 그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진리를 설파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좀 아까 얘기하는 그 희생극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플라톤의 특징은 65쪽. 플라톤의 특징은 이러한 절대 진리를 추구할 때 혼자서 하기보다는 여럿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토론의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화라고도 할 수 있고 토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디알로고스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말은 미토스가 아니고 로고스예요. 미토스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란 뜻이고, 로고스는 근거를 갖추고 있는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말은 로고스이고, 믿거나 말거나 말도 안 되는 말은 미토스이네요. 미토스는 우리가 이야기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이야기와 말이 되는 말,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 말이 되는 말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 이것을 이제 대화라고 봤던 거죠. 저는 그것을 말 나누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나눈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옳은 말과 그른 말로 나누는 거, 그리고 옳고 그름을 서로 함께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말 나누기는 플라톤이 했던 디알로고스와 똑같은 뜻이네요. 말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가름하고 나누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나쁜 것, 그른 쪽은 버리고 옳은 쪽, 옳거나 그른 좋은 쪽을 택해서 쭉 길을 걸어간다면 진리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 나누기입니다. 근데 이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디아 할 때 디아를 투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이 말을 함께 나누는 거. 둘은 셋이 될 수 있고 넷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걸 이제 지식의 민주주의라고도 이제 쓴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거고요. 자, 67쪽으로 보면은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일곱 번째 편지. 플라톤이 쓴 일곱 번째 편지라는 데 보면 플라톤은 이 말에 대해서는 신뢰했지만 글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글로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글을 쓰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수많은 글을 씀에도 불구하고 글로는 담을 수 없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글만 가지고 모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글을 읽고 스스로 깨닫는 그 깨달음 속에 있는 것이다. 깨달음은 전달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깨달음 속에 있는 것이지 말이나 글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말과 글에 대한 불신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좀 넘어가서 이제 70쪽. 자, 이제 정말로 플라톤이 뭘 했는지를 좀 설명하는 대목들인데요. 두 번째 줄. 폴리테이아. 국가라고 번역이 됐지만
폴리스라는 것은 국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굳이 말한다면 뭐 도시국가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공동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이아라는 것은 폴리스를 다스리기 위한 정치 형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폴리스 다스리는 꼴, 폴리스의 어떤 정치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뜻이 전혀 아니네요. 폴리스를 다스리기 위한 정치 형태라는 뜻입니다. 과두제, 민주제, 뭐 참주제 이런 것들이 쭉 열거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 폴리스는 사람과 동일시, 비유적으로 동일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폴리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폴리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드러나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쉬운 반면에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사람에 대해 잘 알려면은 사람과 아날로기, 유비 관계에 있는 이런 폴리스를 잘 살펴봄으로써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폴리테이아는 폴리스 자체가 주제로 드러나 있긴 하지만 원래 목적은 사람이 무엇인지를 해명하기 위한 그런 거였습니다. 바로 파이돈에서 그걸 하고 있죠. 영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주 대표 저술에서는 형상이라고 번역한 건 이데아라는 건데요. 이데아는 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이제 무엇인가 긁어낸 모습, 핥힌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땅을 나타내는 70쪽, 우리의 땅을 나타내는 말이죠. 형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땅이 그 계곡이라든지 이렇게 산으로 이어져서 울퉁불퉁하게 마치 손가락으로 긁어낸 것처럼 생겼다 해서 형이라고 하고, 상이라는 건 모양이라는 뜻인데 이건 하늘의 별자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코끼리 상자를 쓰고 있지만은 코끼리는 비유고요. 아주 가장 귀한 동물을 나타내는 것이고, 해와 달과 별이 코끼리처럼 걸어 다닌다, 운행한다는 뜻으로 상을 썼습니다. 그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동철에서는 하늘과 땅의 변화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근데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는 동사가 이데인인데 보다 이런 뜻이야. 정신의 눈으로 본 것. 근데 아까 에르 신화를 잠깐 에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에르가 죽어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눈으로 봅니다. 몸에, 얼굴에 눈으로 보는데 죽으면 뭘로 볼까요? 정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 제3의 눈. 정신의 눈으로 보는데 이 정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물질 세계에 있는 어떤 걸 보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도달하는 완전한 세계, 정신의 세계인 누메논이라고 부르는 정신의 세계에 있는 것을 이런 이제 감각의 매개 없이 직접 본다는 거죠. 그때 보여진 모습을 이데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데아는 형상은 형상이, 모양은 모양인데 완전한 것에 대한 모양, 완전한 것에 대한 모양, 완전한 것을 바라봤을 때 보인 모습, 본 모습, 본디 모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아는 본 모습이란 뜻이에요. 본디 모습. 변화하는 모습이 아니고 수많은 변화 가운데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본디 모습, 그것이 이데아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있을까요? 라고 물은 게 바로 플라톤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는 거죠. 사람의 본디 모습이 있나요? 또는 나무의 본디 모습이 있나요? 국가의 본디 모습이 있을까요? 아름다움의 본디 모습이 있나요? 아까 무엇이라고 물었을 때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의 본디 모습이 있는지를 묻는 거죠. 그럼 본질을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의 본디 모습은 무엇이죠? 이렇게 묻는 거죠.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거의 대답이 불가능한 물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78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줄 밑에서 추상적인 것이 실제한다. 플라톤이 이걸 또 증명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추상이란 말을 사실
한국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낱말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하나 있고요. 추상이라는 낱말 자체. 추라는 건 뽑아낸다는 뜻이죠. 뽑아내다. 그리고 상이라는 건 물론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추상은 뽑아낸 모습일 수도 있고 모습 뽑아내기도 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여기 컵이 있다고 칩시다. 컵을 추상한다는 것은 컵에서 무엇인가 모양을 뽑아낸다는 거겠죠? 앱스트랙입니다. 앱스트랙은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냥 추상이란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의미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 컵에 있는 컵의 모습을 뽑아냈어요. 근데 이 컵의 모습은 저 컵에도 있는 모습이야. 모든 컵에 있는 모습을 컵에서 뽑아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컵에 담겨있는 그 컵의 모습은 이 컵에도 있고 저 컵에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컵에도 없고 저 컵에도 없어.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디 모습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 들어가 있지만은 사람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달라서 실제 사람 모습은 사람의 본디 모습과는 달라.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이제 추상이라는 것은 이제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빨간 컵을 만났을 때도 이것을 컵이라고 내가 알아보고 찌그러진 컵을 봤을 때도 컵이라고 알아보고 이 세계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만날 때마다 그것을 컵이라고 알아봤어. 그럼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어떻게 컵이라고 알아봤지? 근거는 뭘까요? 이거에 대한 플라톤의 대답은 그 서로 다른 컵들 속에 컵의 본디 모습이 들어가 있고 내가 그 컵 속에 들어가 있는 본디 모습을 알아봤다. 근데 그 본디 모습은 이 사물 자체 속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저 사후 세계. 내가 죽어야만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 세계에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세계는 이 사물 속에 있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사물 바깥에 있지도 않아. 어려운 논의가 됐습니다. 내재와 초월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철학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의 사물 속에는 그것의 본디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 있냐면 실제 본디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 안에서 본디 모습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디 모습은 실제로는 저 세계에 있다고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관념 실제론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이 이해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설명을 좀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게 어렵다 보니까 79쪽에 자, 수학이라는 게 뭐냐? 플라톤이 들었던 예 중에 하나는 이제 세모인데요. 세모. 세모를 한번 그려보시죠. 세모 이렇게 네 그렸습니다. 세모. 근데 세모는 세 개의 모가 있습니다. 이 모라는 건 이제 모인다는 뜻인데 두 개의 선이 모였네, 그죠? 그럼 점 하나 또 모여서 점 하나. 모가 세 개예요. 근데 변도 세 개입니다. 근데 기하학에서는 이 점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크기를 갖지 않아요. 찍을 수 위치는 있는데 여기 딱 찍었죠. 그렸으니까 여기다. 그런데 자리값, 위치값은 갖는데 뭐는 가질 수 없어요? 크기는 가질 수 없으니까 실제로 이 물리적 공간에서 그릴 수는 없어.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런데 직선은 어떻게 돼? 이 점과 이 점을 가장 짧게 이어놓은 걸 직선이라고 하죠. 이 직선이라는 것은 길이는 같는데 너비가 없어. 그 너비가 없으니까 실제 그려봤자 이게 보일 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이 세모라는 거는 실제로는 그릴 수가 없어. 나타낼 수가 없어. 다만 이해는 가능해. 점, 선을 이해했기 때문에 점과 선을 가지고 세 개의 점과 세 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해가 되잖아요. 실제로 그리면 그거는
실제의 이러한 정의를 충족시키는 세모가 아니고 이런 일그러진 세모지. 이 정의를 좀 위반하는 그런 세모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로 들어올 때는 이러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다시 묻는 거죠, 플라톤이. 그럼 이게 정의상 주어지는 이 세모는 어디에 있나요? 생각 속에 있는 거죠. 영혼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것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저 세계로 가는 거죠. 완전한 세계로 가는 거죠. 그 세계에 이 세계와 독립적으로 저 세계 속에 완전한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찌그러진 세모를 봄으로써, 그리고 찌그러진 세모 속에서 본디 모습을 회상, 아남네시스, 다시 한번 기억해냄으로써. 왜? 내 영혼은 저 세계 속에서 완전한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이건 비유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본 모습이라는 것이 이 세계 속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형이 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본디 모습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 본디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또는 하나의 물병, 하나의 사람을 설명할 때 이 본디 모습은 혹시 반드시 전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플라톤은 이 본디 모습이 우리의 모든 이해와 모든 설명에 전제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전제하고 보기 때문에 바로 눈이기 때문에 그런 본디 모습을 없다 또는 볼 수 없다,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첫 문장 기억나시죠? 제가 얘기했던 거. 철학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철학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본디 모습을 통해서 컵을 보기 때문에 컵이 본디 모습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찌그러진 빨간 컵이기 때문에. 그럼 컵 자체의 본디 모습은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천국이라고 79쪽에 얘기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이거 나라라고 말해야 됩니다. 플라톤의 나라. 플라톤이 가정했던, 플라톤이 온전한, 완전한 세계라고 가정했던 그런 세계, 플라톤의 나라, 플라톤의 국가라고도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0쪽으로 오면은 두 번째 달러 가운데 부분, 이 책을 쓴 동기하고 연결되네요. 플라톤의 이런 문제 제기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이 거듭거듭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다시 플라톤이 제기했던 그런 추상적 개념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플라톤이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폐기 처분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2쪽으로 오면 좀 더 어려운 논의가 되는데요. 두 번째 단락. 요거 하나 정도는 뭐 오늘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고대 그리스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이 논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 동초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좀 잘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진선미라는 거 우리는 항상 하나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진선미. 근데 우리는 진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진선미. 미는 사실 나중에 주어진 결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밀어 놓은 건데, 진이라는 것은 참이란 뜻입니다. 사람다워졌을 때 참이에요. 그릇이 그릇다울 때 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릇이 그릇다워지다가 찌그러졌어요. 그럼 참다운 그릇이 아닌 거야. 그릇이 그릇 되다가 금이 갔어요. 그러면 금이 간 그릇이죠.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갖춰야 할 온전한 모습을 다 이룬 게 참이에요. 완전이네요. 그죠? 온전하고 완전한 것, 이것이 바로 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컵으로 치자면은 마지막 가장자리까지 다 채워진 것, 온전히 채워진 게 바로 참이네요. 그러면 이제 비어있는 모습들이 쭉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노장으로 가면은 채우는 것보다는 비우는 걸 더 강조하는 면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건 이제 태도의 문제인데 진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참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장자리, 경계, 페라스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본질을 다 구현하면 참이다. 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말로 이렇게 돼서 그런데 선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뜻입니다. 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잘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이루어줘. 야, 너 착하다. 무슨 뜻입니까? 심부름 잘했다는 거죠. 뭐. 뭘 시키면 그냥 척척척 해내는 것이 잘하는 거고 그럼 착하다 소리를 합니다. 공부 잘하면 말 잘 들으면 착하다고 그러죠. 말 안 들으면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착한 거고 공부를 못하면 나쁜 거네요.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것은 지가 알아서 저절로 잘 해내는 게 착한 거야. 다만 물론 이제 보통 자기 관점에서 착하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착한 거고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으면 나쁘거나 나쁘다 뭐 악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착하다라는 것은 올바른 말 또는 좋은 말 진리를 그대로 잘 구현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미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아름다울 미자라고 이해하면 좀 곤란합니다. 번역은 미자로 됐지만은 이제 칼로스라는 것은 뛰어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미라는 것은 몽골에서 유래된 낱말인데 스테프 툰드라 지역이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6개월씩 겨울이 진행이 되고 또 그 술록이라든지 양 이런 것들을 유목 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동물들의 젖을 짜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했던 거죠. 생계를 이어갔는데 겨울철에는 당연히 먹을 게 없어서 한겨울에 그 양이 삐쩍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젖이 안 나와요. 그럼 아이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근데 한겨울인데도 양이 푸동푸동 살쪘어요. 왜냐하면 눈 밑에 뭐가 있어요? 이끼. 근데 이끼가 우리가 얘기하는 바위에 붙은 요만한 이끼가 아니고 그 몽골 쪽 이끼는 2m씩 길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눈 걷어내고 먹으면 뭐 실컷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양이 포동포동 살찌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포동포동 살찌는 거지. 행복한 거야. 이게 바로 미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칼로스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다비드상 같은 걸 떠올려도 되고 고대 그리스의 비너스, 아테네 상 이런 걸 떠올려도 됩니다. 완벽한 비례에 의한 아주 뛰어난 몸매를 갖고 있잖아요. 이 뛰어남, 이것이 아름다움인데 이 뛰어남의 진수가 뭐냐면 비례가 맞는다. 황금률을 얘기하는 거야. 비율, 그러니까 질서, 코스모스죠. 아름다운 질서, 질서가 딱 들어맞는 거. 이것이 바로 미야. 미 개념이 전혀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 여신을 그릴 때는 정말 완벽한 황금률을 가지고 신체 여부에 상관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조각을 했잖아요. 그림이 별로 존중받지 않았던 거는 그림은 이런 비례를 나타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각이 아니고는 이런 완벽한 비례를 보여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모든 예술은 조각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 아름다움, 뛰어남이고 뛰어남은 바로 비례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음악은 분명히 아름다움에 속했습니다. 왜? 음악은 다 비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진, 참이라는 거하고 착함, 잘한다는 거하고 뛰어남, 비례가 잘 들어맞는다는 거는 사실 똑같은 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셋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의 바탕에서 자기 철학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5쪽으로 오면은 이제 마지막 단락에 최고의 원리라고 말하는 이제 플라톤이 최고의 원리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 구현하는 것 이것이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었다. 근데 최고의 원리라는 것은 그냥 원리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린십. 이제 프린십 하면은 첫 번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것, 첫째. 근데 첫이라는 낱말의 의미는 찢고 나온다 이런 뜻이야.
첫이란 낱말이 찢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개벽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또는 시원이다. 시발점이다. 또는 뭐 어떤 창시자다. 이게 전부 첫의 의미이네요. 그러니까 원리라는 것은 으뜸이란 뜻도 되고 처음이란 뜻도 되고 가장 먼저란 뜻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원리라고 해서 그런 것이고 기본 뜻은 첫 번째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이란 말의 의미는 모든 걸 낳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 거 다 뒤따라오는 거죠. 그 뒤따라오는 모든 것들은 첫 번째 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렇게 첫 번째 것을 탐구함으로써 그 아래의 모든 것들을 연역적 체계로 하나의 질서로 서열로 쭉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 첫 번째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걸 이제 탐구하는 거죠. 이걸 이제 플라톤 용어로 진짜 아가폰, 조음입니다. 조음의 이데아, 조음.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거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라는 게 뭐였냐면 참이죠. 좋은 거는 물론 이제 좋음에는 비교급이 있습니다. 보다 좋은, 가장 좋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 누구나 행복하죠.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누구나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 있는데 누가 나쁜 것을 택하겠습니까? 좋은 것 버리고. 누구나 다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내가 그 좋은 것을 이루면 내가 좋은 삶, 좋은 사람,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이유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고대 그리스어로 보면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것은 잘 사는 삶입니다. 삶을 잘 살게 되는 것. 좋은 것을 알고 좋은 것을 얻고 좋은 사람을 친구로 두면 나는 잘 살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잘 산다는 게 또 뭐냐? 내 안에 주어진 모든 가능성들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야. 여성이라면 여성의 아름다움, 남성이라면 남성의 근육질 이런 것들, 정신의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모든 것들, 자기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삶, 영웅이네요. 이런 꽃다운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자랑과 착함과 아름다움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깨뚫자면 좋음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근데 오늘날에 볼 수 있지만은 나쁜 것도 막 추구해요. 오늘날엔 꼭 좋음만 추구하지는 않고 양마성이라는 것도 좀 있어요. 사람에게는 공격성, 파괴 본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다 좋은 것만 추구하지는 않고 반대의 경우도 꽤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자학이라는 것도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플라톤이 말하려고 하는 이 그 최고의 원리의 전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좋음을 추구한다. 에로스라는 이 본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플라톤의 문제가 있는 거죠. 과연 모든 사람이 좋음을 추구할까요?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을 내가 들었어요. 왜 파괴하는가? 파괴하는 게 기분이 좋으니까. 역시 그럼 좋음을 또 인정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 구분이 좀 필요해. 기분이 좋다고 해서 막 파괴를 합니다. 파괴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플라톤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좋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죠. 핵무기는 그 자체로 좋은 건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라톤이 볼 때 이 세계에는 너무 넌센스가 많은 거야. 건물은요, 높아지면 좋을까요? 무너질 텐데? 높아지는 건물 안 좋은 거죠. 빨라지면요, 그것도 안 좋은 거죠. 다 위험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 좋은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이게 플라톤이 말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이네요. 등등. 자, 이제 89쪽으로 오면 두 번째 달라. 자, 그런데 이렇게 착함이란 말을 우리가 선이란 말을 착함이라고 번역했을 때 잘한다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잘한다. 이제 아랫대라고 이제 쓰게 되는데 착하다라는 건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착한 삶,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걸 알 때, 좋은 게 무엇인지 알 때.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급선무는 알미란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겁니다. 알미 뭔지를 물어야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 또 좋은 것을 왜 알아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인식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요즘 에피스테멀러지 또는 Theory of Knowledge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알매에 관한 이론이 필요한 겁니다. 플라톤이 제시한 알매에 대한 정의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정의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이제 제가 제시하는 알매에 대한 정의는 주어진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물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알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묻지 않고 알 수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암보다도 물음이 더 중요하다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진, 선, 미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 에로스죠.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갈고 닦는 거죠. 필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적어도 두 가지 종류의 본성을 갖고 있네요. 에로스와 필리아. 플라톤은 필리아를 더 중요한 본성으로 봤습니다. 갈고 닦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철학의 과제이고 그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란 말의 의미는 그런 거네요. 죽음 이후에는 정말 진실로 네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목도할 텐데 그때 가서 깨달으면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예비하고 살아있을 때 이런 완전한 것, 추상적인 것 또는 이데아의 세계를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죽음 이후에 천년을 살고 다시 환생할 때 좋은 삶을 선택해 환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다른 얘기들이고 우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뭐 이것저것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5분씩 해보겠습니다.